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에 스스로 걸을 수 있을지, 그리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나이가 들면 걸음이 느려지고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피가 나지 않으면 그냥 파스 하나 붙이고 넘기면 된다고 여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냉혹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한번 고관절 골절을 겪게 되면 1년 이내 사망률이 무려 20%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5명 중 1명은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해 폐렴이나 요로 감염 또는 욕창이 발생하여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전과 같은 활동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평생 휠체어나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가벼운 통증이나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왜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사와 어떤 움직임을 통해 줄어든 골량을 다시 채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휠체어에 앉아 진료실로 들어오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단순한 낙상으로 시작된 골절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상까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든 진짜 원인은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숨어있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위험, 바로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이 두 질환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나타나며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시아권에서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근감소증을 겪고 있으며 50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뼈는 그 집을 지탱하는 철근이고 근육은 그 철근을 단단히 감싸고 보호하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골다공증은 마치 철근이 녹슬고 점점 가늘어지며 내부에 작은 구멍들이 생겨 스펀지처럼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근감소증은 바깥의 시멘트가 풍화되어 떨어져 나가면서 철근을 보호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철근은 약해지고 시멘트는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작은 흔들림, 아주 가벼운 충격만 있어도 그 집은 순식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한번 미끄러지거나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다 중심을 잃는 작은 사고만으로도 대퇴골 골절이나 척추 압박 골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노년기에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 두려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미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 사이에는 나이가 들면 키가 줄고 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깊은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분명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3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골량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충분한 골량을 축적하지 못했다면 50세와 60세 이후에는 그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그 속도가 마치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급격히 진행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상태를 완전히 되돌려 20살의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그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이 이렇게 조용히 진행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리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경고 신호를 자신의 일상과 하나씩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10초 안에 8m를 걷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8m는 대략 4걸음에서 5걸음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급해지는데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고 무겁게 느껴지며 결국 건너기 전에 신호가 바뀌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이는 매우 전형적인 근력, 저하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5kg 정도의 물건을 들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5kg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중간 크기의 쌀 한 포대나 큰 우유 2병 정도의 무게입니다. 예전에는 장을 볼 때 2봉지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들어도 팔이 쉽게 피로해지고 심지어 들기조차 버거워진다면 이건 역시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낮은 소파나 화장실 변기에 앉았다가 손에 도움 없이 허벅지 힘만으로 바로 일어설 수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반드시 양손으로 몸을 밀어 올리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 이는 허벅지 근육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계단을 오를 때 쉽게 지치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3층 정도는 한 번에 올라가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겨우 10계단 정도만 올라가도 다리가 떨리고 힘이 빠져 중간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최근 1년 사이에 2번 이상 넘어졌거나 특별히 체중 감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사이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체중이 60kg이었던 분이 아무런 노력 없이 반년 만에 3kg이 줄었다면 그 감소한 무게의 상당 부분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자가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누구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둘레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서 2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직각이 되도록 자세를 잡아 보십시오. 그런 다음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 보십시오. 만약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꽉 차 있다면 종아리 근육량이 아직 충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쉽게 맞닿고 심지어 여유 공간까지 생긴다면 매우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의 경우 종아리 둘레가 34cm 미만, 여성의 경우 33cm 미만이면 근감소증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2번째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곳의 근육이 줄어들면 보행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키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예전에 발급받은 건강검진 기록을 꺼내어 젊었을 때의 키를 확인한 뒤 현재 키를 다시 측정해 보십시오. 만약 과거보다 4cm 이상 줄어들었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척추가 미세하게 눌리면서 압박골절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뼈가 서서히 납작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벽에 기대어 자세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평평한 벽을 찾아 발뒤꿈치와 엉덩이 등을 벽에 붙이고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십시오. 이때 가족에게 두 가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첫째, 머리 뒤쪽이 자연스럽게 벽에 닿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닿지 않고 벽과의 거리가 3cm 이상 벌어진다면 흉추가 이미 변형되어 구부러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갈비뼈 아래쪽과 골반 위쪽 사이의 간격을 손가락으로 재보십시오. 이 사이가 두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좁아졌다면 척추가 눌리면서 상체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검사 중 단 하나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이중에너지 X선 골밀도 검사와 근육량 검사를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루아침에 근육과 뼈를 다시 만들어주는 기적 같은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세 끼 식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의 식습관은 오히려 자신의 근육과 골량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양질의 단백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아침에는 흰죽의 간단한 반찬, 점심에는 국수 한 그릇, 저녁에는 데친 채소 정도로 매우 담백하게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권하면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몸에 원료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근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 생선새우, 그리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근육 형성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만약 질기고 씹기 어렵다면 잘게 다져서 완자 형태로 만들거나 계란찜과 함께 조리하면 훨씬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생선은 더욱 좋은 선택입니다. 소화가 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류신입니다. 이 영양소는 근육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시키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류신이 가장 풍부한 식품은 유청 단백질입니다. 만약 우유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면 유청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수 속도가 빠르고 류신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식을 하거나 유당에 민감한 분들은 콩 단백질이나 전통 두부 무가당 두유를 번갈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3끼에 고르게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과 점심을 가볍게 넘기고 저녁에만 고기를 몰아서 먹는 방식은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이제 뼈를 지키기 위한 칼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보충한다고 하면 먼저 사골국을 떠올리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사골국에는 실제로 칼슘 함량이 매우 낮고 대부분이 지방과 퓨린 성분입니다. 오히려 통풍이나 혈중지방 수치를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한 컵 분량의 우유에는 약 25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우유가 맞지 않는다면 무가당 요구르트나 치즈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과 같은 채소는 칼슘뿐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 뼈에 칼슘을 잘 고정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단단한 두부와 두부 건제품입니다. 특히 칼슘 성분을 응고제로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연두부나 계란두부는 칼슘 함량이 낮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검은깨와 멸치를 함께 섭취하면 칼슘 보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식사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나 두부와 같은 식물성 칼슘 식품을 먹은 뒤에는 곧바로 키위나 귤과 같은 과일을 함께 섭취해 보십시오. 이 과일들의 풍부한 비타민C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바꾸어 칼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매우 중요한 식사 조합입니다. 만약 식사만으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기 어렵다고 느껴져 약국에서 보충제를 찾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고 선택하셔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포장이 크거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칼슘 보충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탄산칼슘입니다. 이 형태는 칼슘 함량이 가장 높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합니다. 위산이 충분해야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능이 약하거나 위산 분비가 적은 분들이 복용할 경우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트림이 잦아지고 심한 경우 변비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반드시 식사 후에 복용하여 음식과 함께 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연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보다 함량은 조금 낮지만 흡수율이 매우 뛰어나고 위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식사 전후에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며 위장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인산칼슘입니다. 이 형태는 우리 뼈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이나 만성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입 전에는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칼슘만 보충한다고 해서 뼈가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벽돌을 쌓아놓아도 그것을 이어줄 재료가 없다면 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장에서 흡수하도록 도와주고 뼈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섭취해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유리창을 통해 햇빛을 받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유리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꺼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상태로 외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3시 이후에 팔과 종아리를 드러낸 상태로 약 15분 정도 직접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을 통해서도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 연어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 햇볕에 말린 버섯 검은 목이버섯 유제품, 달걀 노른자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만약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심각하게 낮게 나온다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하루 권장 섭취량은 800 국제단위 정도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체내에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다 복용 시 오히려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식품과 적절한 햇볕 노출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단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그리고 첨가된 당류입니다.
소시지, 베이컨, 감자칩, 과자 당분이 높은 음료와 같은 음식들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 근육과 뼈의 손실을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결국 앞에서 힘들게 보충한 영양소들이 이런 식습관 때문에 모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도 골밀도가 계속 떨어진다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관절은 연골과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루코사민과 같은 성분은 연골에만 작용합니다. 관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조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뼈 자체의 밀도를 높이거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관절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뼈의 내부가 점점 비어가는 질환입니다. 즉,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용하는 글루코사민과 같은 보충제는 뼈의 밀도를 높이거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성분은 연골을 위한 것이지 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미 심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는 특정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로 경구 복용 형태도 있고 반년에 한 번 주사로 맞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약물은 뼈가 파괴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장기간 사용 시 턱뼈 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턱의 뼈 조직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며 결국 괴사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약물은 뼈의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치아를 뽑거나 임플란트 신경치료와 같은 치과 시술로 입안에 상처가 생겼을 때 세균이 침투하면 뼈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떨어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치과 검진을 통해 충치나 잇몸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기간 중에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치과 의사에게 알리고 치료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 약물은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로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약국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관리 아래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큰 사고가 아니라 일상 속 잘못된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로 매우 위험한 자세는 허리를 굽혀 물건을 드는 행동입니다. 허리를 숙이는 순간 모든 하중이 약해진 척추에 집중되면서 순식간에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허리를 곧게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앉듯이 내려가 물건을 몸 가까이 끌어안고 허벅지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행동은 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복용하거나 혈관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혈액이 아래로 쏠리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그대로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잠에서 깬 후에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 위에서 발목을 천천히 움직이며 약 2분 정도 몸을 깨운 뒤 어지럼증이 없는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집안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바닥에 놓인 작은 카펫이나 전선은 정리해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갈 때는 반드시 작은 조명을 켜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과 환경 관리가 실제로는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준호 원장님, 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걷고 주말에는 등산도 하는데 왜 근감소증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걷기 운동은 심폐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육량을 늘리고 골밀도를 높이기에는 자극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뼈와 근육은 매우 현실적인 기관입니다. 적절한 무게와 압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점점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가벼운 산책이 아니라 저항과 하중이 포함된 근력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번 각각 몇 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호흡법부터 기억하십시오. 힘을 줄 때는 천천히 내쉬고 힘을 풀 때는 들이마십니다. 절대로 숨을 참고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는데 이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크게 올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발끝 들기입니다. 안정된 의자 뒤에 서서 양손으로 가볍게 의자 등받이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끝으로 서십시오. 이때 입으로 숨을 내쉬며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후 천천히 발을 내려놓으며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주며 종아리는 우리 몸의 2번째 심장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강해지면 보행이 훨씬 안정됩니다. 2번째 동작은 발뒤꿈치 서기입니다. 같은 자세에서 이번에는 발끝을 들어 올리고 발뒤꿈치로 서는 동작을 합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 숨을 내쉬고 자세를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역시 1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앞쪽 근육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켜 낙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3번째 동작은 앉아서 다리 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이때 숨을 내쉬며 다리를 유지하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확인하십시오. 약 10초에서 15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10번씩 반복합니다. 이 허벅지 근육은 일어서기와 계단 오르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강화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 3가지 운동은 별도의 기구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반복해도 좋고 설거지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은 그 자체보다 그것을 모르고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35세 이후에는 반드시 골량을 관리해야 하고 50세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만약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물건을 들기 어려워지며 키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절대로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식사와 과학적인 운동을 통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는 근육과 뼈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자 서로를 격려하는 작은 시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 특히 부모님과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비만율을 5% 이하로 유지하는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30%를 훌쩍 넘어서는지 알고 싶다면 헬스장 등록수를 보지 마십시오. 칼로리 계산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을 보십시오. 대한민국보다 훨씬 긴 기대 수명을 가진 일본은 비만율이 미국보다 거의 10배 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들이 굶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라톤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방을 저장하고 태우는 방식을 세포 수준에서 조용히 바꾸는 특정한 음식 조합을 꾸준히 먹고 있으며 그 모든 중심에 있는 단 하나의 음식은 대부분의 서구 사람들은 쉽게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며 모든 칼로리를 계산해야 결국 살이 빠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 15년 동안 응급의학 현장에서 근무하며 대사질환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단순한 조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서구 국가들보다 1인당 탄수화물 섭취량이 더 많고 거의 모든 식사에서 흰쌀밥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 내장지방 축적 제2형, 당뇨병 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그 탄수화물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에 있습니다. 그 조합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 전문의이자 대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체중을 줄였다가도 12개월 안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지켜보면서 기존의 서구식 다이어트 접근법을 넘어선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일본 식단을 분석한 동료 평가 연구들을 통해 제가 발견한 내용은 단순히 흥미로운 수준이 아니라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한과 금지에만 집착한 나머지 특정 음식이 지방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크기를 줄이고 장내 미생물에 신호를 보내 식욕 호르몬을 억제하며 몸속 지방 연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음식을 수백 년 동안 일상적으로 섭취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인들이 매일 섭취하는 끈적한 발효식품이 어떻게 실험실 연구에서 내장지방 세포를 실제로 줄이고 몇 주 안에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서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섭취되는 녹차 속 특정 성분이 갈색 지방 조직을 활성화하여 우리 몸속 숨겨진 지방 연소 장치를 켜고 칼로리 소모를 최대 43%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칼로리를 단 한 번도 계산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하는 일본의 전통 식사 구조인 일제 읍삼채 방식과 일본의 비만율 4.5%가 유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식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의 지방 감소 효과를 체내에 들어오기 전에 완전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조리 실수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5개나 6개 이상 시청하신 뒤에야 구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단 2초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겠습니까? 완전히 무료이며 이 채널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더 널리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대부분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핵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거대한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작업자와 같은 세균들이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작동하는 공장에서는 이 작업자들이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영양소를 추출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며 뇌에 이제 충분하니 그만 먹으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서구식 식습관을 따르는 장내 환경에서는 이 공장이 심각하게 인력이 부족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점입니다. 수년간의 가공식품 섭취, 정제된 당류, 그리고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은 숙련된 작업자들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고 대신 더 많이 먹도록 유도하고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며 지방을 더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세균들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이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거울로는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간과 췌장장을 둘러싸며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인슐린 저항성 심혈관 질환, 심지어 일부 암의 위험까지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 식단의 핵심 비밀이 드러납니다. 전통적인 일본식 식사는 지구상에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가장 강력한 식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효식품, 수용성 식이섬유, 해양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무너진 공장의 가장 효율적인 지방 감소 작업자들을 다시 채워 넣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대규모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전 세계 132개국을 분석한 결과 일본식 식단 점수가 높을수록 비만율이 낮아지는 뚜렷한 역상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 총생산 수준, 생활방식, 사회-경제적 요소를 모두 보정한 이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생선을 더 많이 먹고 콩과 해조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붉은 고기와 유제품을 줄일수록 비만율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음식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대사를 다시 설계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 핵심 메커니즘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발효와 장내 미생물 재구성입니다. 일본인의 대사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발효식품이며 특히 나토와 된장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콩식품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반찬이 아니라 생물학적 전달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토는 특정 균주로 발효된 콩으로 장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주요 세균군인 박테로이데스와 퍼미쿠테스의 비율을 변화시키는데 이 비율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면 퍼미쿠테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는 비만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비율이 체지방이 적은 사람들의 장내 환경과 유사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분자 영양 및 식품 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나토 섭취가 용량 의존적으로 내장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많이 섭취할수록 내장지방이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간에서 지방산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콩을 섭취했을 때보다 발효된 형태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발효는 지방 감소 효과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일반 콩은 마치 잠긴 도구 상자와 같아서 영양소는 안에 있지만 트립신 억제 물질과 같은 성분 때문에 몸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효는 이 상자를 여는 열쇠 역할을 하여 생체 이용 가능한 이소플라본과 나토키나아제 효소, 그리고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을 방출하며 장내에서 즉시 작용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카테킨을 통한 갈색지방 활성화입니다. 여기서 녹차가 등장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녹차를 단순히 우려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차 형태의 미세한 분말로 섭취합니다. 즉,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십 전체를 그대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우려낸 녹차 한 잔과 비교했을 때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을 최대 137배까지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 성분은 매우 특별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갈색 지방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갈색 지방은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내부 난방 장치와 같은 지방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과 달리 에너지를 태워 열을 만들어내는 열 발생 과정에 관여합니다. 영양학 분야 학술지에 실린 체계적 분석 연구에서는 총 10개의 실험 연구를 종합한 결과 녹차의 카테킨이 UCP1이라는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단백질은 갈색 지방을 켜는 분자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UCP1이 활성화되면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몸은 저장된 지방을 직접 소비하여 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제네바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녹차 추출물이 24시간 동안의 에너지 소비를 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효과는 카페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양의 카페인만 따로 투여했을 때는 대사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카테킨과 카페인이 함께 작용할 때 노르아드레날린 신호가 강화되면서 지방 연소 스위치가 지속적으로 켜진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식이섬유를 통한 포만감 경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전통적인 일본 식단은 해조류 뿌리, 채소 보리, 그리고 발효 식물성 식품이 풍부하여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서구식 식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후쿠오카 당뇨병 등록 연구에서는 4,300명이 넘는 일본인을 분석한 결과 식이섬유 섭취량이 높을수록 체질량 지수 공복 혈당, 중성지방 염증 지표가 모두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성별 총 칼로리 섭취량을 모두 보정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이 과정에서 부티레이트와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장벽을 강화하여 염증 물질이 혈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둘째, 장과 뇌를 연결하는 신호를 통해 식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길란 농업과학 아카데미 연구진이 비만주에게 나토 분말을 8주 동안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간의 X수용체 경로를 억제하여 콜레스테롤 대사가 균형을 이루었으며 장내 미생물 구성도 변화하여 박테로이데스는 증가하고 퍼미쿠테스는 감소하는 것이 메타 유전체 분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수치로 측정된 생물학적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식이로 유도된 비만주 모델에 나토균을 8주 동안 투여한 결과 체중과 복부지방, 신장 주변 지방 간 무게가 모두 감소했고 혈중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낮아졌습니다. 이 균은 지방산 합성을 억제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험실 분석으로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네바 대학교의 대표적인 열발생 연구에서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90mg과 카페인 50mg이 포함된 녹차 추출물이 24시간 에너지 소비를 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호흡지수가 0.88에서 0.85로 감소하여 탄수화물 중심의 연소에서 지방 연소로 전환되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동일한 양의 카페인만 투여했을 때는 이러한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132개국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통 일본식 식단 점수가 높을수록 비만율이 낮아지는 역상관 관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총생산 교육 수준, 의료 지출 흡연율을 모두 보정한 이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일본과 유사한 식단을 따르는 국가일수록 대륙과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더 날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추측도 아니고 경험담도 아닙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품과 정확한 섭취량, 그리고 조리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나토입니다. 하루 50g 정도 전통 소포장 1개 분량을 기준으로 아침 식사 때 밥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특유의 점성과 향이 부담스럽다면 간장과 겨자를 소량 섞어 드시면 되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섭취 방식입니다. 나토에 포함된 바실루스균은 위산을 통과해 살아있는 상태로 장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만약 신선한 나토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나토를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해동 후에도 균은 다시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말차 녹차입니다. 하루 한 티스푼에서 2티스푼 정도 약 2g에서 3g 분량을 물에 풀어 드시면 됩니다. 물의 온도는 약 80도 정도가 적절하며 절대 끓는 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온도는 카테킨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아침과 오후 초반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으며 레몬을 소량 추가하면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의 흡수율이 최대 6배까지 증가합니다. 우유는 절대 함께 넣지 마십시오.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이 카테킨과 결합하여 흡수율을 최대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식물성 우유는 함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된장국입니다. 하루 한 그릇을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비가열 발효된 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은 가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열된 된장은 유익균이 대부분 사멸된 상태입니다. 따뜻하지만 끓지 않는 물이나 다시 국물에 된장 한 스푼을 풀고 미역이나 두부파를 함께 넣으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건조된 미역이나 다시마를 기준으로 한 번에 5g에서 10g 정도를 주 3회에서 4회 섭취하시면 됩니다. 해조류에는 후코잔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백색지방 세포에서 유시피온 발현을 증가시켜 지방을 연소하는 갈색지방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국이나 샐러드 밥과 함께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십시오. 한 번 섭취 시 최소 284mg 이상의 오메가3 지방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분은 갈색 지방의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전신 염증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리 방법은 반드시 굽거나 찌는 방식을 사용하시고 튀김은 피해야 합니다. 튀김은 오메가3을 파괴하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기름을 추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발효 채소입니다. 하루 약 30g에서 50g 정도의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쌀겨 발효 방식으로 만든 전통 절임 채소는 락토바실러스 균이 풍부하여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식초로 절인 단순 절임이 아니라 자연 발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보리 또는 잡곡밥입니다. 순수한 흰쌀밥 대신 보리를 섞은 밥을
하루 한 번 이상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흰쌀과 보리의 비율은 7대3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단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리를 많이 섭취하는 비만이 아닌 일본인 집단에서는 부티레이트를 생성하는 장내 세균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 건강과 대사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년간 대사 건강을 연구하면서 저는 분명한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정보를 알고도 결과를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아주 작은 원칙의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타이밍의 시너지입니다. 말차는 가장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 약 30분 전에 드십시오. 카테킨 성분이 갈색 지방을 미리 활성화시켜 몸이 가장 많은 열량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에 지방 연소 시스템이 최대한 작동하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때 열 발생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전통적인 식사 구조입니다. 한 그릇의 국과 3가지 반찬, 그리고 밥으로 구성된 식단을 기본으로 하십시오. 된장국 한 그릇, 단백질 식품 하나, 생선이나 두부 또는 나토, 그리고 2가지의 채소 반찬을 더하면 자연스럽게 섬유질은 높고 단백질은 적절하며 과식이 어려운 구조가 완성됩니다.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섭취량을 조절해 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발효식품의 분산 섭취입니다. 나토를 아침에 된장을, 점심에 발효 채소를 저녁에 나누어 섭취하십시오.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하루 내내 일정하게 유익균을 공급하는 것이 장내 환경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연스러운 12시간 공복 구간입니다. 대부분의 일본 가정에서는 저녁을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마치고 아침은 7시쯤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11시간에서 12시간의 공복은 의도적인 단식이 아니라 생활 리듬이지만 이 시간 동안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연소하고 장내 미생물은 방해받지 않고 회복작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8할포만입니다. 오키나와 지역에서 이어져 온 이 원칙은 배가 완전히 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에서 생성되는 포만 신호가 뇌에 전달되기까지는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80% 정도에서 멈추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총 섭취 열량이 약 15%에서 20%까지 줄어들지만 박탈감은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실수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지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시도해보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장내 미생물이 의미 있게 재구성되기까지는 최소 4주에서 8주가 필요합니다. 나토는 한 번 먹었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말차 역시 하루 만에 지방 연소 시스템을 바꾸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날씬한 이유는 한 번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수년간 꾸준히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성 자체가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끓는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차와 된장은 모두 높은 온도에서 핵심 성분이 파괴됩니다. 말차에 끓는 물을 부으면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의 최대 60%가 손실될 수 있고 된장을 끓는 상태에서 넣으면 유익균은 거의 모두 사멸합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말차는 약 80도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된장은 불을 끈 후에 넣으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전체 식품 대신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토를 먹는 대신 나토키나아제 캡슐을, 말차를 마시는 대신 추출물 알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섬유질과 시너지 작용을 하는 성분들, 그리고 장내 미생물 자체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나토 보충제는 하나의 효소만 제공하지만
실제 나토는 효소와 함께 균, 이소플라본 수용성 식이섬유, 비타민 K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전체 식품은 완전한 패키지이고 보충제는 그 일부만 복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체중계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 허리둘레는 줄어들었는데 체중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매주 체중이 아니라 허리둘레를 측정하십시오. 이것이 대사 건강을 판단하는 훨씬 정확한 지표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대사 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유전자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특별한 유전적 행운을 타고나서 날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인이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환경으로 이동해 서구식 식습관을 따르게 되면 단 한 세대 안에 비만율이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0대,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대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몸이 원래 설계된 방식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활성화된 갈색 지방 낮은 전신염증, 안정적인 혈당 조절, 이 모든 시스템은 이미 여러분의 몸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약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비만율 4.5%는 유전이나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식단 구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132개국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전통 일본식 식단 점수가 높을수록 비만율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나토와 같은 발효콩 식품은 박테로이데스와 퍼미쿠테스의 비율을 개선하여 장내 환경을 재구성하고 내장 지방을 용량 의존적으로 감소시키며 간의 지방 합성을 억제합니다. 하루 50g을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셋째, 말차 녹차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를 통해 유시피온 발현을 증가시키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대 4%까지 증가시키며 탄수화물 중심 대사에서 지방 연소 중심으로 전환시킵니다. 하루 1티스푼에서 2티스푼을 약 80도의 물에 타서 레몬과 함께 드시고 우유는 피하십시오. 넷째, 된장국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식품으로 비가열 된장을 따뜻한 국물에 풀어 하루 한 그릇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해조류에는 후코잔틴이 포함되어 있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시키며 내장 지방 감소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건조 기준 5g에서 10g을 주 3회에서 4회 섭취하십시오. 여섯째,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을 통해 갈색 지방의 활성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십시오. 일곱째, 발효 채소와 보리 혼합밥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부치레이트 생성균을 증가시킵니다. 여덟째, 일제 읍삼차에 식사 구조와 8할포만 원칙을 활용하면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체중이 아니라 허리둘레를 매주 측정하십시오. 내장 지방 감소가 진짜 대사 개선의 지표입니다. 여러분의 대사 건강은 나이나 가족력으로 결정되는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변화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2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중이나 대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현재 전 세계 성인의 40% 이상이 과체중 상태이지만 이러한 접근법을 들어본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근거 기반의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갈색지방 활성화나 장내 미생물 최적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